자, 이번 시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종전 시간에는 민법 규정, 특히 그 중에 하나인 360조 6조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성립 요건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뭐냐면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이 저당권 366조도 이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임의경매 366조는 저당권 기초나 임의경매가 절차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 지금은 매매 기타 원인, 동일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 기타 원인이 뭐냐? 대표적인 게 강제경매예요.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유물 분할.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타 원인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좀 이해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과 갑이 있게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항상 토지 사용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이거든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기 때문에 약정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토지 사용에 관한 예컨대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정이 체결이 됐으면 이 토지 사용에 관한 것은 그 약정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약정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서로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갑이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을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이 건물을 부시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갑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에 어떤 얘기가 될까요? 갑은 어느 시점에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아니면 갑은 을의 비용으로 건물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을 할 겁니다. 자, 토지 사용권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물 철거에 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신축할 거야. 건물로 올라서 난 그런 목표 하는 거야. 그러면 갑을 매매 계약서는 건물 철거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철거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건물이 소유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철거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 철거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토지 사용권의 약정도 없고 건물 철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어떠한 의사표시냐? 이 을의 의사표시는 갑이 여전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게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국민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한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사자 사인의 필요 아무 얘기가 없다면 철거의 얘기가 없다면 을은 갑의 건물 사용을 인정하는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논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도 이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이슈가 되냐면 이런 경우라는 얘기는 갑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철거된 운명 리스크를 감수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을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건데 굳이 아무런 약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값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에서 저명한 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특약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게 포인트 하나예요.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매매기타 원인을 했을 때 별도로 토지사용권에 약정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설사 토지사용권에 약정이 없어요. 약정은 없지만 약정이 없고 엔드 건물 철거의 특약이 있으면 건물 철거된 운명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가 바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이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확신했을 때 이제 간수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다. 대법원은 최근 전업합의체 판결로도 여전히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을 물권으로서 인정하는 거다. 물권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해서 그 종류가 창설된다는 거죠. 법정지. 그래서 물권 법정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도 하나의 물권으로 인정된다. 배웠죠?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토지와 건물의 동일의 소유, 그 다음에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특히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요 파트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슈는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인정 이유. 결국은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법정 366조의 법정지상권 마찬가지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대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당사자 의사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법적 확신까지 이뤘기 때문에 간수법이다. 그게 논리입니다. 자, 동일인 소유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매매 등이죠. 매매 기타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대지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즉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얘기는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약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간수법은 임의법규다. 우리가 강행규정, 임의규정 하는 것처럼 간수법도 임의규정, 즉 당사자 의사가 달리 정했으면 그걸 더 우선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법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당사자가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건물을 위하여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질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경우에는 간수법상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우선 존중해 주는 거고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들은 법정 지상권,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고 대신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기 희망했다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지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약정, 토지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 그게 임대차 계약이죠. 아니면 지상권 소유자. 그런 경우에는 간수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다음 요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게 속할 것. 당연히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요. 366조와 좀 비교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366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대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나대지상의 환매특약의 등기일,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이거는 토지예요. 토지에 대해서 나대지하면은 이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지 소유자가 자, 한매 특약을 한 후에 대지 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요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아이고 여기죠. 각 토지예요. 나대지라는 얘기는 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존재하겠죠. 매수인 을이에요. 그럼 등기부에서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환매 특약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겠지만 환매가 뭐냐면 토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다시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환매 매도인에서 매수인의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환매권 행사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특약한 거예요. 이게 환매 특약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환매 특약. 그러면 환매권한 게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자, 등기는 넘겼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매권을 보였다는 얘기는 일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행사 동시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변동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매수인이 환매 특약을 한 이후에 매수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했어요. 이러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뭘 했냐? 갑이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을과 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해서 갑,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매권 행사의 효과예요. 결국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다시 또 다른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환매특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매매로 해서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제2의 매매계약이 생기고 매매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을의 건물 소유를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아닌가. 외관상은 맞죠. 매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런데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 체결 특약이 없는 이상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환매 특약의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 논리 근거는 뭐냐면 이 환매의 권을 행사했을 때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이전 등기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환매권을 환매 특약할 당시의 상태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환매를 했을 때는 뭐였죠? 대지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요. 즉, 을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토지 소유권을 토지에 대한 매매가 체결되면 건물을 철거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수인은 갑에게 환매 특약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설사 을이 건물 신청했다면 이걸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된 운명이 있기 때문에 철거된 운명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매라는 개념을 아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매권 행사했을 때 그 매수인이 매수인 을이 갑에게 토지에 관한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소유권만 넘겨줄 뿐만 아니라 환매 특약 당시로 상태대로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 얘기는 건물을 철거할
철거하고 나서 넘겨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철거된 운명을 위한 건물에 의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설명없다. 그럼 건물 시효가 특이하게 없다는 얘기할 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서작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건물을 위한 감수성의 법정성은 생기지 않는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설명했고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대지 환매특약 그리고 그 위에 대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한 경우 그리고 환매권 행사할 때 외관상 건물의 소유자 토지 소유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유자 동일성. 그렇죠. 계속 동일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상 소유권 기속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히 판단한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법정지상권 366조에서. 그럼 미등기 양수인은 양수란 개념은 법률행위 제가 했죠. 양도 양수면 법률행위 186조를 떠올리십시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양수인은 아직 물권자가 아니다. 소유권 이전된 기울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토지가 공유인데 토지 지분이 처분된 거 그리고 건물 공유인데 토지가 처분된 경우 이 경우 뭐냐면 갑과 을 갑인데 토지 지분이 매매된 경우에서 병을 갑이 됐을 때 이 갑을 소유를 위해서 이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 매매니까요. 매매이기 때문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쟁점이 되는데 안 된다. 법정지상권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건물 공인데 토지가 처분된 경우 이 경우 어떤 경우다? 토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토지가 어떻게 됐다?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 경우에는 법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된 것처럼 간수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된다. 그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통상의 공유는 다르다. 왜냐면 대내적 관계과 대외적 관계 다르게. 대내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했었죠? 구분해서 쓴다. 그러면 갑과 을은 각자 특정된 부분을 단독 소유한다. 그렇게 개념 생각하십시오. 이거 쫙 잘라버리십시오. 분필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할 때는. 아, 이거는 갑의 것이고 이건 을의 것이다. 그래서 통상의 공유 법리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상호 명의 신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 각자 특정한 내부에서는 각자가 특정으로 매수한 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자의 을이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즉 갑 토지 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단독 소유니까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동일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만이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출발하는데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 이거죠. 갑이 배타적으로 단독 소유하고 있는 이 지상 위에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면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키포인트는 구분 소유자 공유할 때는 단독 소유한다. 따라서 남의 토지 위에서 자신의 건물 신축하게 되면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일성. 근데 동일성 판단 시점이 이제 핵심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됐고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자, 원칙은 건물 소유를 위한 감수성, 그럼 소유자 동일성은 어느 시점 판단하냐? 366조는 언제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했어요. 그러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느 시점에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원칙은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금을 소유했던 것은 족하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시점입니다. 자, 건물 소유를 위한 원칙은 건물 소유란 간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지상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필요는 없고 어느 시점에 맨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고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그 시점에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촉하다. 무슨 얘기냐면 A, B, C, D, E다가 그 다음에 D, D 이 시점에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동일인이 그 지상 건물을 토지와 지상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족한 거지. 이때 처음부터 D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이 경우도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 자,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이다. 소유권이 변동된 유효하게 변동된 시점이다. 그러면 법률행일 때는 186조에 따라 등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나올 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강제경매예요. 그쵸? 우리가 매매 기타 원인이잖아요. 매매일 때는 186조에 따라 등기가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된 시점이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강제 경매했을 때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는 언제예요? 매각대금. 등기가 아니라 187조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완납 시점이 돼요. 그렇죠. 소유권이 유효하게. 원칙에 따르면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예외를 인정해요. 계속 강제 경매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강제 경매에서도 원칙이라면 유효하게 변동된 당시라면 매각대금 완납 시점인데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때지만 어느 경우에 강제 경매의 경우에 예외로 부동산 강제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은 매각대금 완납시지만 예외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강제 경매에서 모두 예외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